네, 오늘은 그 시창작 특강 4번째가 되겠는데, 주제를 상상의 세계와 시적 창조, 그런 제목으로 오늘 얘기가 전개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그것은 시는 근본적으로 어떤 객관적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또 객관적 세계를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고, 철저히 주관적 세계를 해석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주관적 세계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한 세계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느끼는 세계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감성적으로 느끼는 세계.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것과 이어서 감성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야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는 바로 그 세계가 상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 상상의 세계,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자, 상상과 예술과 인생, 이런 그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시 또는 문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설명하려는, 지식을 전하려는 그런 텔링의 세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나 문학이라고 하는 세계는 과학처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영역이 아니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방법으로 감동시키려는 세계다. 그러기에 주상적인 언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의 표현이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물 표현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느끼게 하려면, 주관적으로 하려면 그건 바로 구체적인 사물을 예를 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물 표현의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사물이나 사건을 보여줌의 방법이 최상의 것이다. 이 보여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다. 다시 보여줘야, 진짜 현장을 볼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가슴을 열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문학의 세계는, 또는 시의 세계는 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막연한 소리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주려면 그냥은 안 돼요. 보여주는 데는 반드시 보여주려면 중간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체, 보여주려는 그 매체가 바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고방식, 그걸 우리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느끼도록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 예를 드는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표현 태도를 우리는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상력, 그런 이제 사고방식, 그런 능력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상력을 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상상의 심리, 상상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기억의 심상, 이 이미지입니다. 과거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심상이 머릿속에 마치 필름처럼 남아있는 잔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잔상들을 모아서 그걸 재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또 상상이라는 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상상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기억의 심상, 기억에 남아있는 상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정신작용, 이걸 또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과 상상의 차이. 기억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럼 상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상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사고한다는 것은 또 뭐냐? 넓은 의미에서 사고는 과거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유추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상상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사고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유추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상의 내용이 물리적 현실이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공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환상도 있을 수 있고 망상도 이게 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은 이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다시 정리를 하면 상상은 체험의 재구성이다. 축적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제임스는 상상한 과거에 보고 그 느꼈던 그 원물의 이미지를 재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술 창조라는 게 결국 뭐냐? 과거 경험했던 그런 그 이미지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또 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 그러니까 과거에 그는 이 상상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사람도 이 상상은 부도덕한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상상은 진리의 세계를 찾는 철학에서는 그것은 아주 불온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시인을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상이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인정받게 된 것은 칸트 이후입니다. 유명한 칸트는 진선미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진리. 그런데 그 진리를 칸트는 이성에 의해서 도달하는 세계라고 봤습니다. 그럼 선은 뭐냐? 선은 바로 실천을 통해서 도달하는 세계다. 그럼 아름다움은 뭐냐? 그건 바로 상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세계다. 진선미, 이래서 아주 칸트의 진선미가 유명했고, 그것을 아주 대단한 논리적인 사고로 했는데, 어쨌든 이 칸트 이후로 상상이 상당히 대접을 받는 것이 됐죠. 그런데 그때 와서 예를 들어서 시인 블레이크 같은 사람은 아예 진리조차도 이성으로 파악되는 세계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상이 더 인간에게는 이성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에 도달하려면 이성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하다. 상상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걸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상이 더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리고 선조차도 상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쯤 되면은 상상이 더 오히려 이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예술 지상주의다 이렇게 또 말하죠. 자, 어쨌든 상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행위다. 그게 바로 상상의 본질이고, 문학하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상상력을 잘 활용해서 바로 사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고 시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한번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어린이가 쓴 조그마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상상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골짜물이 이렇게 조달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이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상상은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골짜물이 이렇게 조달되며 흐르는데, 그건 웬만한 사람이면 그 정도, 산골짜기 가니까 골짜물이 주달주달 흘러요. 그 정도는 바로 시인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골짜물이 이렇게 조달되며 그것도 상당히 상상력이 발동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골짜물이 조달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골짜물 옆에 바위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여기 결정적인 상상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보통 감성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 단계를 넘은 바위가 어떻게 귀가 있을 것인가? 바위에다가 귀를 갖다 붙이는 것. 이게 바로 상상력의 시작입니다.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상상적 사고입니다.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네, 산나리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나리가 웃어준다. 그 정도 상당히 실력 있는 거예요. 웃어준다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무들도 눈을 보고 산나리를 보고 나무들도 웃겠죠. 자, 여기서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으면 나무에다가 눈을 플러스 시키는 것. 상상이란 무엇이다?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자, 보세요. 바위를 보고 자기 자신이 평소 경험했던 귀를 또 하나 과거의 경험을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눈을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란 이렇게 현재의 어떤 사물을 과거의 경험한 어떤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한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바로 이 현실에서 상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나무들에게도 눈이 있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 사고로는 바위에 귀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성적 사고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 그게 바로 시인적 사고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골짜물이 이렇게 막 조절되며 흐르는 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인은 거기다가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바위가 우뚝 섰네. 이건 보통 사람이고요.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이 단계가 될 때 바로 그는 시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할 때 우리의 삶이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이듯이 상상한 현실을 미래로 풍요로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에도 귀가 있고 그리고 나무에도 눈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시정신이 있고 정말 상상력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조금 야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우두커니 서서 뒷뜰을 지켜오던 오동나무 보랏빛 향기 산으로 풀어보내면 발정한 숲개처럼 불이 나게 내달려오는 밤꽃 냄새, 목화 산천은 온갖 교성으로 들끓는다. 덩달아 헐떡이는 나무들 그 곁에 기대어 서면 나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가슴. 좀 에로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자연의 섭리가 사실은 음양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자, 우두커니 있어서 뒷뜰을 지키던 오동나무가 주체입니다. 그 오동나무가 보랏빛 향기를 산으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발정한 숲개처럼 불이 나게 달려오는 밤꽃 냄새가 그 보랏빛 향기와 마주칩니다.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마침 산천은 온갖 교성으로 들끓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봄날 이 자연의 어떤 성질랄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덩달아 헐떡이는 나무들 그 곁에 기대었으면 나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가슴. 같이 삶의 어떤 충동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래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주관이니 감성이니 상상이니 하는 세계, 이걸 마치 이것은 시인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바로 운해의 작용일 뿐이다. 인간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뇌는 이성적 사고를 하고 우뇌는 바로 감성적, 주관적, 상상적 사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만이 이런 걸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도 이성적 사고도 하고 감성적 사고도 합니다. 과학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하죠.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술가의 기질이 있고 감성적 사고를 하나님이 하라고 줬어요. 다시 말하면 좌뇌 50%, 우뇌 50%입니다. 이성적 사고 50%, 감성적 사고 50%를 하도록 그게 바로 인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언제부터 이성만 중요시하고 지식만 중요시하고 기술만 중요시하고 이 감성적 사고, 이 상상적 사고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감성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은 시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데 중요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상상적 사고는 시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상적 사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결국 시인이 이렇게 상상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좀 인간답게 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50%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감성적 사고 50%를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인생을 살자. 그게 바로 시인들이 시를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직관이니 영감이니 또 뭐 이런 말을 써요. 약간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 와서 상상의 문제를 강력히 제거한 사람은 이 크로스라는 사람인데, 예술은 하나의 직관이다 또는 영감이다. 이 직관이다 영감이다 하면 이 상상을 좀 신비롭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하나님 얘기했지만 어떤 신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안 되고 직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아 그렇구나 뭐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닫는 것도 결국 상상적 이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직관, 여러분들 그렇다면 씻으면서 야 나도 좀 반짝반짝하게 상상력이 좀 구사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선천적으로 잘한다고 옛날은 생각했고 지금은 훈련만 하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상상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소리가 좋아서 성악가가 됐지만 요즘은 연습만 잘하면 개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만 좋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상상력의 개발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이론이 없었고, 그러니까 상상력 이걸 잘 구사하는 사람, 그 상상력을 잘 구사하는 사람의 그 직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당이고 하나는 시인입니다. 야, 이 무당의 상상력은 이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상상력도 대단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건 귀신이 붙었을 것이다. 그 무당이 주문해 넣어보세요. 줄줄줄줄 어느 상황에 나타나면 쫙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귀신 붙었다. 신이 내려서 강신.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제사를 지낼 때는 강신제를 해요. 신이 내리셔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신비로운 어떤 행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무당을 동시에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신이 내려야만, 뮤즈라고 하는 신이 내려야만 정말 뛰어난 상상력을 구사한다. 무당이 정말 신이 내려야만 주문을 잘 외울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의 작용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면 우리는 포기했던 또 무시했던 그 사고 상상력을 개발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하나는 상상력, 이미지를 통해서 또 생각하는 방법, 이미지가 없이 생각하는 방법, 그걸 과학자의 사고와 시인의 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또 어떤 이미지의 세계와 또 관념적인 세계, 이 두 세계가 있습니다. 시인은 가능하면은 물질적인 세계, 이미지의 세계를 활용해서 언어를 구사하고, 과학자는 관념적인 세계, 어떤 정신적인 세계, 추상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소위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런 사고를 우리는 이미지 싱킹, 심상사고라고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과학자의 사고를 이미지레스 싱킹, 무심상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상사고와 시인, 또 무심상사고와 과학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심상사고와 무심상사고, 그 이미지를 지닌 언어는 모양과 부피와 무게가 있고 빛깔과 냄새와 움직임이 있어 사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미지가 없는 관념적인 언어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이다. 그러기 시인은 바로 이미지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여 보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세계는 물론 비물질적인 관념의 세계까지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 한다.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설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하면은 귀노거리고 눈멀고 그런 정말 천하의 그런 그 어려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헬렌 켈러를 유명한 그 선생님이 가리키는데 라브, 사랑이라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말로 사랑이나 이런 거다 아무리 해봐야 헬렌 켈러가 알아들 리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헬렌 켈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리키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래서 그는 딱 헬렌 켈러를 꽉 껴안고 느끼도록, 피부로 느끼도록, 스킨십이 되도록 피부로 느끼도록 껴안으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그 눈멀고 말 못하는 헬렌 켈러도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관념의 세계, 말로 설명해서 되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여주고 느끼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느끼도록 하는 것보다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 왜 이미지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의 세계, 그러니까 심상사고와 무심상사고를 다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남수의 무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자 보세요. 닫힌 창고가 열리고 닫혀진 창고가 열리고, 그럼 닫혀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세계죠. 부자유한 세계죠. 그 창고가 열린다. 그러니까 자유의 세계, 어떤 자유, 얽매임에서 자유로움을 말하는 닫힌 창고가 열리고, 굉장히 이미지 싱킹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창고라고 하는, 닫힌 창고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닫힌 창고가 열리고 하나의 현실을 세우기 위하여, 이 하나의 현실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은 현실, 그것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지가 없는 싱킹입니다. 무심상사고입니다. 굳은 열매가 쪼개지고, 지금 굳은 열매, 역시 그것도 하나의 부자유, 구속에서 자유를 드러내는 이미지 싱킹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통일을 위하여, 직설적인 표현이, 그것은 무심,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한 문장이 아닙니다. 철조망의 가시가 붉게 녹이 슬고 있다. 이건 이미지 싱킹이죠. 12시가 되기 위해 시계는 10시를 지나 11시로 가고, 이미지 싱킹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유를 위하여 건강한 육체를 키우다 마지막 우리는 죽음의 자유를 위하여 건강한 육체, 이거 대단히 유식한 말 같지만은 이것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낱말로 썼어요. 죽음, 자유, 건강, 육체, 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지 싱킹과 이미지레스 싱킹, 심상사고와 무심상사고, 결국 상상을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 다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할까, 관념으로 표현할까. 한 작품 속에서도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줄이 있고 이미지가 없는 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인이란 매 줄마다 다 이미지를 쓰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줄, 이미지가 없는 줄을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도 보세요. 대추 한 알, 이제 대추 한 알을 보고서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이것은 이미지가 없는 식의 하나의 설명.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대추가 저렇게 저절로 빨간색으로 변할 수 없는 일이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다시 말하면 저게 저렇게 붉어진 것은 저 안에 아무래도 태풍이 몇 개 있거나 천둥이 몇 개, 벼락 몇 개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이 통해서 붉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게 둥그렇게 된 것도 거저된 게 아니다. 저 안에 무서리는 내리는 몇 방, 무서리 내리는 밤이 몇 개, 그리고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그리고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가서 저렇게 둥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상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여기도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이미지 싱킹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한 상상력입니다. 또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것도 다 이미지 싱킹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물을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또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시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고, 그걸 심상사고 또 구심상사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박남수의 무죄에서도 보듯이 시인이나 과학자나 다 똑같이 상상력도 있고 이성적 사고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 뭐 이성적 사고가 없나요? 사리 판단 못하는 사람입니까? 시인도 다 사리 판단하고, 과학자도 사리 판단하고, 과학자도 상상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상력을 활용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상상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또 상상력이 뭡니까? 내일 비가 오면은 도대를 가야지. 다 상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 사고와 상상적 사고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 이성적 사고와 상상적 사고를 좀 섞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무심상사고와 심상사고의 혼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인이라고 해서 순전히 심상사고만으로 시종할 수는 없다. 심상사고는 의식이 가장 집중할 때만 가능한데, 그러한 집중적인 상태로만 오래 계속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심상사고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지 싱킹, 상상력을 구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죠. 아까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쉬운 말 같은데 그거 바위에다가 귀를 붙이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적 사고 과정은. 정말 백지장 차이인데 그 차이가, 그게 바로 창조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게 상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상적인 것을 구사한다는 게, 과거의 어떤 경험을 플러스해서 만든다는 것, 그게 창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정신은 고도 이 심상세계, 상상의 세계로 올라갔다 다시 일반적인 개념의 세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또 시인의 심상이 심상세계를 비상하는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하여 통일된 서술을 확보하는 고리는 예를 들어서 전치사도 필요하고 접촉사도 필요하고 문법적인 어떤 이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과학자에 비하여 보다 사물을 상상적으로 즉 심상을 통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예술가들이고 과학자는 보다 무심상사고를 통하여 사물을 보려는 그런 안에 프로테지의 차이일 뿐이지 100% 상상하고 100%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섞어서 우리는 상상하고 또 심상사고와 무심상사고를 섞어서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광윤의 외인천에서라는 말에 퇴색한 성교당 지붕 위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아주 유명한 그 이미지 싱킹입니다. 그런데 첫 줄, 퇴색한 성교당 지붕 위에서 퇴색한 교회당, 지금 이 성교당, 천주교 교회를 성교당이, 퇴색한 교회당, 지붕 위에서 거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기긴 그런 그 기왓장의 교회당, 지붕 위에서. 이건 일반적인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퇴색한 성교당 지붕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건 정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야.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이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쫙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파문을 울리면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냥 눈에 선하도록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이미지, 이미지 싱킹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줄은 퇴색한 성교당 지붕에서는 이것은 보통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이게 상상적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명한 그 유치원의 깃발도 있습니다. 이 깃발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인데 왜 소리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심상적인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저 푸른 해원이라는 바다입니다. 저 푸른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바다를 향해서 흔드는, 근데 영원한 노스탈리아의 선수가, 이것도 이미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심상 이미지, 이미지 싱킹입니다. 근데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무심상 사고, 영원한 노스탈리아의 선수가, 그것은 심상사고입니다.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날뛰고, 순정, 내 순수한 마음은 물결같이 바람, 이것도 이미지 싱킹입니다.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볕대 끝에 대단한 말 같지만 이건 심상사고가 아니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볕대 끝에, 이념의 볕대, 그것은 무심상사고입니다.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애수, 슬픔이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미지 싱킹이죠.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하니까 이거 대단한 것 같지만, 슬프고도 애달프고 눈물 겪고 다 이거 수식어지, 이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쓸 때에 이런 거 슬프고 애달프고 괴롭고 즐겁고 예쁘고 이런 수식어 가지고서 내가 참 시를 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노스탈지아의 선수가
순종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오게, 순종이 바람에 나오게 흔나, 이게 이미지죠. 슬프고 애달프고 뭐 이런 것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으면서 그런 수식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이건 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한 작품 속에서 보면은 참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치원의 대표적인 시거,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이렇게 어떤 사물을 이미지로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탈자의 선술은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애쓰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정말 대단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구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원의 깃발이 언제 읽어도 심심한, 그냥 눈에 선한 그런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란 무엇이냐, 상상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상에도 좀 종류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상상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에 분류를 했는데, 상상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 사람이 있고, 또 상상을 셋으로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상상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상상을. 그는,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상상에는 재생적 상상과 생산적 상상, 좀 비슷한 소리가, 재생적 상상과 생산적 상상,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그걸 구분하기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좀 이걸 구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눈 사람 오히려 윈체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상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표현이 좀 설득력 있습니다. 상상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상상력이 뭐냐? 첫째 상상력은 연상적 상상력.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 세 번째는 해석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상상이란 뭐냐? 어떻게 상상을 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했는데, 좀 더 전문화시켜서 상상의 세 가지 방법, 상상의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건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첫 번째, 연상적 상상. 이라는 거예요. 연상적 상상. 왜? 연상 퀴즈, 연상 게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놀이에도 연상 게임, 예를 들어서 어부, 물고기, 그 바다, 이렇게. 다시면 어부와 물고기와 바다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연상입니다. 비슷한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연상적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연상적 상상을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퀴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유사성에 근거한 상상이며 유사성이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성질이 강하고 용감하고 철저한 사람, 그 사람은 강철이다. 그 사람의 성질이 강철이다. 그 사람은 산부처다. 이런 거. 다 그게 뭡니까? 강철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한, 또는 건강한, 이런 사람을 강철
강철이다. 네, 강철의 그 강함과 그 사람의 강함, 그래서 연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강철. 자, 이 사이에는 여기는 강함 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함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럴 때 그는 강철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통점, 서로 그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연상적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낙엽,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은 폴란드의 망명정부의 집회입니다. 낙엽 헐값이죠. 망명정부의 집회도 헐값입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역사적인 얘기고 결정적인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네, 길, 넥타이. 자, 길과 넥타이 하면 길하고 넥타이는 뭔가 꼬불꼬불. 네, 꼬불꼬불. 길도 좀 구부러졌고 넥타이도 꼬불꼬불합니다. 이 꼬불꼬불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때 길과 넥타이. 그래서 길을 보고 넥타이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같이 구부러진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연상적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보고 넥타이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상적 상상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담배 한 개를 내뿜며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이게 바로 1930년대 김광균이 쓴 시입니다. 추일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0년 전 냈은 정말 그 시절로 따지면 굉장히 참신한 이미지를 구사한 것입니다. 그 연상적 상상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전봉곤의 1950년대에 쓴 것인데 이 과수원과 꿈과 바다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나 오붓한 살.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오,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르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잼과 과수원. 잼과 과수원 사이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과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수원, 과일, 잼도 과일로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오,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르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서 먹어요. 사실 저는 이 시창자 이론 또는 강의를 하면서 사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행복한지 참, 이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대함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시인은 바로 이런 게 시인 아니냐, 이런 게 바로 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침에 누구나 무미하게 빵 한쪽 잼 발라 먹고 있는데 자,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여기까지 다 현실입니다. 이게 무심상사고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써요.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른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이 단계, 잼을 보고 과수원을 연상할 수 있는 여기 바로 시인의 위대한 상상력이 있고, 이거 단순히 아까 상상력이란 하나의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아니죠. 완전히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참 기적적인 어떤 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무슨 상상력을 구사해서 재주 부리는, 언어의 재주를 부리는 그런 재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오산입니다. 재주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죠. 그런 작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시의 위대함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서 먹어요. 이쯤 되면 부자 따로 없죠. 돈 많이 지고 있다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잼발라 먹으면서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서 먹어요. 이게 바로 시정신이고 시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잼과 과수원, 우리가 잼을 보고 과수원을 생각하는 게 연상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상에는 이렇게 유사점을 통해서 동일시하는 것을 연상적 상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잼과 과수원 사이에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럼 잼과 과수원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상상이란 따지고는 동일시라는 말도 들면 나중에 이제 또 실험을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일종의 동일시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도 물론 이게 유사성의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마음 이퀄 호수다. 나는 마음을 호수라고 생각한다.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됩니다만 오늘은 상상적인 얘기에서만 유사성의 비유. 자, 그럼 창조적 상상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보다 좀 더 세련된 것이라는 것인데 그 세련됐다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서정주의 내가 돌이 되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내가 돌이 되면 나하고 돌, 이 나하고 돌 사이에는 솔직히 공통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잼하고 과수원 사이에는 과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돌 사이에는 그렇게 큰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 되면 대단한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유사성. 아까 여기서 잼과 과일은 유사성. 그러니까 유사성에 의한 상상.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돌이 되면 하는 것은 유사성에 의한 상상이 아니라 비유사성에 의한 상상입니다.
서로 공통점이 없는 것을 자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비유사성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사성의 상상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걸 우리는 창조적 상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사성의 상상, 잼이 과수원이다, 강철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은 참 이해하기도 좋고 좀 다정한 느낌도 듭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부러져, 이런 것도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아주 그 신선한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사성까지 결합시키는 것.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또 돌이 또 연꽃이 된다는 것. 돌하고 연꽃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역시 비유사성. 돌은 연꽃이 되고, 그러더니 또 연꽃은 호수가 되고 호수로 바뀌고. 자, 하나하나 보면 공통점이 적어요. 물론 연꽃은 호수에 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상상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인간이다, 그건 과학적 사고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돌이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원숭이이다. 그 유사성이 많은 상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돌이다. 그 비유사성의 상상이죠. 그런 단계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유사성의 상상도 하지만 비유사성의 상상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것은 새로운 어떤 충격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사성이 과감해질 때 난해할 수도, 좀 어려운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과감한 것이 또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필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그 다음 작품에 하나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에도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참, 그런 짐승 같은 놈도 있기는 있지만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자, 이것도 좀 위험한, 그냥 짐승이다 해서 나는 짐승이다 하면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이건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비유사성, 좀 비약을 한 것입니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이거 좀 아리송하게 해서 좀,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야, 이것도 좀 아리송해요. 그냥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위험한 짐승이라는 거, 이거 뭔가 익숙하지 못한 존재예요. 신처럼 완전한 존재가 못돼. 그래서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도대체 네가 누군가를 이렇게 잡고 봐봤자 까만 어둠이야. 캄캄해. 네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에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철학적이기도 하죠.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친다. 눈시에 젖어든 이 무명의 어둠에, 이건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너는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준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시리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답답한 것만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혀 나는 한밤내 그래서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울음은 차지만 아닌 막 돌개바람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그 김춘수의 시에 우리는 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내가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꽃을 보고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 얼굴을 가렸으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꽃의 존재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을 때 이것은 대단히 창조적 상상, 비유사성의 상상으로서 아주 좀 고급스럽다, 좀 난해한 그런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은 이렇게 유사성의 상상에서 비유사성의 상상으로, 연상적 상상에서 창조적 상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를 쓰면서 제1단계는 유사성의 단계, 연상적 상상을 많이 해봐야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창조적 상상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상상이 없다면 그 시는 사실은 쇼잉이 아니라 텔링이다. 이야기에 그냥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쇼잉을 하나, 텔링을 하나, 이걸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 시 속에 쇼잉이 있나? 정말 상상력이 있나? 그 유사성의 상상이냐? 창조적 상상, 연상적 상상이 뭐가 있냐? 그게 없다면 그건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 수나 이렇게 행갈이나 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 상상력은 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상에 관한 그 세 번째 상상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역시 좀 철학적인 것입니다. 해석적 상상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해석적 상상. 우리는 사물에 직면하게 될 때 먼저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연상작용을 통하여 인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생과 세계와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러고 보면은 연상적 상상이나 창조적 상상이나 사실 다 해석적 상상으로 그냥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잼은 과수원이에요 하는 것은 잼을 과수원으로 해석한 것이죠. 꽃 보고서 나의 신부여, 이것도 해석 아닙니까? 내가 돌이 되면 하는 것은 나를 돌로 해석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적 상상에는 모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새로운 의미로 드러내는데, 그 새로운 의미로 드러내는 이미지, 우선 해석적 상상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절대자와의 관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김현승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찾지도 없이 품어줍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단 5줄입니다. 김현승의 대표작입니다. 김현승의 평생 시를 썼고 수많은 시집을 냈지만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이거 말고 프라탄 가서 있고 뭐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김현승이 한 그 신앙 시인으로서 크리스찬 시인으로서 남는 유일한 작품, 이 절대신앙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철저히 바로 이미지, 상상을 통해 우선 당신의 불꽃 속으로 보세요. 당신이 누굽니까? 절대자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당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불꽃 속으로. 그런데 이제 당신, 바로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이미지를 썼어요. 이거 불꽃이라고 또 했습니다. 근데 이 불꽃도 하나의 이미지죠. 그럼 이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불꽃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든지 그게 바로 불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지로. 그러니까 당신도 해석적 상상이고 불꽃도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든, 나를 눈송이로 표현해요. 난 눈송이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 해석. 내가 누구냐? 나는 눈송이다. 나를 하나의 눈송이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왜 당신이라고 하냐? 어떻게 당신이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대단히 참 이건 그 성경의 문학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야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까? 목자라고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는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더 멋있게 나타나. 당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명사 당신으로 극존칭으로 표현하고 뿐입니다. 어쨌든 이 당신은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당신의 사랑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당신의 불꽃, 당신의 사랑은 나의 보잘것없는 존재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거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뭐 대가도 먹고 필요 없어요. 그냥 눈송이는 불꽃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석적 상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현종의 나무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무의 꿈, 나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입 맞추며 나무는 그의 힘을 꿈꾸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뺨 비비며 나무는 소리내어 그의 피를 꿈꾸고 가지에 부는 바람은 푸른 힘으로 나무는 자기의 생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무 어떤 존재인가? 그 잎 위에 흘러내리는 햇빛과 입맞추며 햇빛과 입맞춤 이게 해석이죠. 햇빛을 받는다를 입맞추며라고 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햇빛과 입맞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확 달라지죠.
나무는 그의 힘을 꿈꾸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뺨, 비비며가 아니라 부비며인데 비비며인데 부비며, 네, 비와 뺨을 부비며 햇빛과 입 맞추며, 이런 게 전부 다 해석이죠. 소리내어 그의 피를 꿈꾸고, 글쎄 소리내어 피를 꿈꾸는지 어쩌는지 봤어? 상상하는 거죠. 가지에 부는 바람의 푸른 힘으로, 푸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이 흔들리는 소리를 나무는 듣는다. 자, 이래서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해석적 상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해석적 상상을 따로 하기보다는, 아니, 상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석이다. 자기의 새로운 해석이죠. 그래서 내가 돌이 되면 나를 돌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 해석하는 것이고, 돌은 연꽃이 되고 그 돌을 연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연꽃은 호스가 되고 연꽃을 호스로 해석하는 것이죠.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을 넥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연상이냐 창조냐 이렇게 말을 바꿔봤지만 따지고 보면 새로운 해석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잼을 과소를 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시라고 하는 것은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보여주려면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쓰려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보여줘야 된다. 그 예를 드는 것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표현하라. 예를 들어서 보여줘라. 이게 바로 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상의 세계와 시적 창조, 그래서 저의 네 번째 강좌는 이 상상의 세계와 시적 창조, 바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